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볼 지문, 금융 건전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읽는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번 사회 지문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난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많은 학생들이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오늘 어떤 포인트 주목하면서 지문 읽어볼지, 그 다음 문항 순서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해설하면서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문이 중요한 이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 배경 지식을 쌓기에 아주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이 꽤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불친절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면서 경제 배경 지식을 쌓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또 뭐가 있냐면 1문단하고 3문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하고 배경 지식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지문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지문 풀어 나갈 때는요. 1문단과 3문단에서 하는 설명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의 내용, 3문단의 내용 오늘 풀어보면서 제대로 이해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지문이 뭘 되게 잘 보여주고 있냐면 인과관계 그리고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런 결과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추적해 가는 것이 또 경제 지문을 잘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주목해서 지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지문이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대치할 수 있는 단어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27번이 평소에 보던 사실 확인하고 좀 달라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2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실 확인인 줄 알았는데 구조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지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화제가 바뀔 때 사실 확인 해결하러 오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는 유지를 하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화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27번 접근하는 순서를 고민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기업과 니은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이 지문의 주요한 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 사실 28번은 결국 지문 끝나고 풀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기업과 니은 잘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하는 계획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도 사실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29번은 여러분들이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정책에 관해서 다 이해하면 푸는 거니까 28번, 29번 거의 동시에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은 지금 지문의 내용과 다른 외부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라고 했으니까 두 내용 다 각각 이해하고 그 사이에 연결성도 만들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수준의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 끝나고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순서를 설계해보자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는 어떤 부분이 나올 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2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8번과 29번은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에 관한 이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전체 내용이 끝나면 30번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31번은 여러분들 원할 때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단부터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읽기 과제를 찾는 데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은데요. 자, 통화정책은 수단을 정책금리로 삼아서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정책금리라는 말 아까 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인상이라는 방향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경기를 진정시킨다는 게 곧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심지어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말 또 나와요. 그러면 정책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를 부르는지에 대한 과정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를 진정시켰나요? 네. 그러면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좋겠죠. 정책금리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요 정도 이상의 이자율은 받아라 라고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있는 은행들의 시중금리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가게랑 기업은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적게 하려고 할까요? 적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풀어주는 돈, 즉 신용공급이 축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쓰는 돈이 줄어드니까 경제 내 수요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도 줄어드냐면 물가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졌던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어떤 통화정책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자, 위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는 과정이었잖아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반대의 과정을 통한다고 하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부양까지 가는지 반대로 추론해보죠. 경기가 침체됐답니다. 그러면 정책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책금리는 인하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시중금리도 떨어질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고 사람들이고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할 거고요. 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건 곧 무슨 의미냐면 신용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 경기가 부양되겠죠. 그래서 일문단을 통해서 통화정책, 즉 정책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과정과 원인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일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경제 상식이기 때문에 경제 지문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경제 배경 지식의 차원으로 일문단 내용을 삼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문단 내용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단 갈게요. 아직 읽기 과제 발견 못했다라는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단으로 갑니다.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찜찜하게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의 경제학, 예전의 통화정책, 예전의 경제정책은 이랬다는 건데요. 그러면 요새 경제정책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려고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뒤를 보면요. 자,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성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첫째로는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본다. 금융에 대한 관점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미 봤던 거. 전통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징적인 건 정책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라는 특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문장이 좀 길죠? 조금 간추려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감독 정책이 미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특징 세 번째, 전통적인 경제학은 미시건전성 정책을 좋아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금융감독 정책이 주목해야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이란 무엇이냐?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미시라는 명칭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미시, 어떤 개별의 작은 것을 미시라고 하죠. 그러면 미시 건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 회사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단어도 우리 이따가 볼 거죠. 그러면 이건 개별 회사가 아니라 모든 회사 혹은 금융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 라는 의문도 이따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치를 초과해서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경제학이 어떤 근원을 이루고 있는 인식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금융은 생산성이 없어. 그래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는 인식이 기저를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해서 폭등하는 자산시장에선 버블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건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호를 좀 바꿔볼게요. 금융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산 시장에는 버블이 없다라는 가설에 근거해서 그러니 금융을 통해서는 통화 정책이 전달되는 것이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고 경제 성장이나 경제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이 도움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미시 건전성 정책이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예시가 정말 앞에 있는 특징을 가졌는지 검증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니까 예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회사한테 뭔가 해라 라고 규제하고 있으니까 규제 성격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보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정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가 자기자본 하한을 두는 것이 정말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는 되게 압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문단의 내용을 유의 깊게 읽었어야 되고 그 연결성을 좀 더 많이 고민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배경 지식을 키우는데 좋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기출이니까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배경 지식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죠.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위한 자신만의 돈을 쌓아두는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금융회사가 한 푼도 들고 있지 않고 모두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혹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뭘로 돌아오게 되냐면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무한하게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 건전성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해 둔다는 것, 모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적 그리고 규제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미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 그러니 전통적인 경제학이 바라던 대로 정책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단과 2번 문단에 있었던 어떤 읽기 과제는 문단 자체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문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읽기 과제를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읽기 과제도 읽기 과제지만 이 읽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과 과정, 결과를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단으로 갑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이라는 말 또 나오죠. 그러면 이 전통적인 경제학이 갖고 있는 특성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봤을 때 금융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인 경제학은 정책 금리를 조절해서 경제 안정을 시키려고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통적인 경제학은 미시 건전성 정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란 뭐를 가지고 이원적이라고 표현하냐? 금융감독 정책을 하면 금융안정. 자,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자본 규제 같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전통적 경제학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문단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문단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1문단 다시 돌아가 보시면 통화정책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렇게 통화정책 따로 금융감독 정책 따로 해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임원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글은 보는 겁니다. 쎄하죠? 뒤에 어떤 연결어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 전환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단어 아까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27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대응시켜서 비교해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와해됐대요. 근데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뭘로도 이어졌냐면 경제 불안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접근 방식, 즉 이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여기서 잠깐 끊어 읽어볼게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이었을까요? 이거 끄덕거렸던 친구들은 어딜 잘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1번 문단 마지막 문장을 잘 읽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경제학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꾀한다고 했었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즉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나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갑자기 정보를 끄집어 넣어준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이 뒤에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펼쳐졌는지 한번 봅시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거였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자산가격 버블에 따라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 안정을 오히려 훼손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경제 안정을 훼손했다라는 사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여러분들 이 문단을 잘 읽었으면 지금 올 게 왔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버블이라는 말, 거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산의 가치보다 더 높게 가치가 책정되는 경우가 현실 상황에선 흔한데요. 이게 어디도 있었냐면 경제위기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산가격 버블, 전통적인 경제학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었는데요. 자산가격 버블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불안이 야기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전통적인 경제학이 믿고 있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금융회사가 건전했다라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규모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회사가 불안정해도 다른 회사가 안정적이면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세계관에서 나아가서 한 회사만 불안정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금융 안정 전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건강하고 아니고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2의 이하가 자연스럽게 해석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정책, 즉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대로,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대로 하는 것이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됐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만 점검하는 것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 버블에 따라서 금융 불안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안정으로도 훼손됐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2의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정책, 즉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관점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지문을 출제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장 그냥 아예 삭제하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앞에 있었던 걸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새로 또 혹시나 눈치채지 못한 친구들은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정보가 이전에는 금융 따로, 경제 따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함께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각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미시건전성 정책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견해는 뭐와 달라야 되냐면 전통적인 경제학과 달라야 하는데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특성들이 전통적인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미시건전성 정책에 거시전전성 정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고민하는 거냐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 같이 추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정책과 많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이 어떤 관계에 있대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이원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서 더 나아진 점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번호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최근의 견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미시뿐만 아니라 거시도 봐야 되고 정책과 정책 사이에 상호보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곧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견해가 어떻게 금융위기를 보완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됐는지 봤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정보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27번으로 가서 문제를 잠깐 풀고 뒤에 거시건전성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지금 거시건전성에 대해서 감 잡았어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4번 문단으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은 2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자,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이 틀려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 그렇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겠죠. 요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는 부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기억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원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원적 접근 방식은 뭘 전제하고 있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금융 안전성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없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 4번도 한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내용 혹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고 대답한 친구들 정말 지문 잘 읽은 겁니다. 잠시 산문단으로 가보면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즉 금리를 낮게 인하하는 정책이 오히려 금융 불안을 야기해서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번도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 4번이면서 사실 이 4번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잠깐 쌤이 추론을 해보자면 너네 산문단을 읽고 4번과 같은 결론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단 전체의 결론을 4번처럼 낼 수 있었는지, 내가 4번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복습을 하고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7번에 1, 2, 3, 5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번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도 혹시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의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기 변동 때문에 법을 생겼다고 얘기했죠. 경기 변동해가지고 금리 정책해서 법을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때문에 경기 변동 유발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때문에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기에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뒷부분이 즉 자산 가격 변동을 버블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본다면 뒷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을 여러분들이 산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거시건전성의 등장 배경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미시건전성만으로는 전체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시건전성에다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하는 목표를 세운다고 했었죠. 그리고 거시건전성이라는 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체 금융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정책적 관점이 어떻게 금융위기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거시건전성은 금융 시스템을 보는 거구나 라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충분 조건, 미시건전성이 도달되면 거시건전성도 무조건 도달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보시니 알겠지만 미시건전성이 도달했다고 해도 거시건전성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게 앞에 금융위기에서 제기된 의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건전성에다가 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거시건전성도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도 구성을 하고 있는 개개인이 건전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 괜찮나? 그렇진 않다. 하나가 너무 비대해지면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라는 내용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둘 다 예방적 규제라는 표현 반복되고 있고 그 점에서 금융 시스템 차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선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이 어떻게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 어문단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 분명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 따로, 금융 시스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와 금융 두 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단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정책 수단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경기 수능성이라는 말 너무 어려워서 즉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괄호치는 곳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 즉 경기 수능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더 경기를 과열시킨다.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기 수능성, 즉 신용 대책이 경기에 순응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죄송해요. 신용 대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융 시스템이 경기에 순응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경기에 순응한다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 그에 따라서 대출을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점차 더 호황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 불황일 때는 신용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더 불황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기 순응성은 사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됐으면 경기를 진정시켜야 되고 경기가 불황이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황은 불황으로, 과열은 과열로 만드니까 당연히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금융을 고려해서 물가와 금융 모두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뭐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하냐면 역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활용했더니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경기를 덜 과열시킬 수 있고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더 불황으로 빠지지 않고 경기를 조금이라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의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자, 최저 자기 자본이라는 말 아까 봤습니다. 요거 뭐의 산실이냐면 미시건전성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시건전성 정책은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하냐?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는 정책 수단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건전성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문단에서 거듭 강조했던 거 미시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도 같이 정책을 하도록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여전히 도달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는지 살펴볼게요.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자, 자기 자본 빌려주지 않고 쌓아놓으면 빌려주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신용 팽창 당연히 억제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신용 팽창이 억제되다 보니 자산가격의 급등을 막을 수 있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덜 과열되면서 수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대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자, 경기 침체기에 신용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그 반대의 상황인 신용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경기가 더 불황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역시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내용 엄청 길었는데요. 선생님이 전체 문단 보면서 다시 한번 흐름 잡아주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어떤 특성을 갖냐? 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또 뭘 좋아했냐면 금융감독 정책 중에서도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주목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하나하나가 건전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자기자본 규제 같은 정책을 통해서 회사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면 금융 전체도 안정적일 거라고 봤던 거죠.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감독 정책 따로, 물가 안정 정책, 즉 통화 정책 따로 접근하곤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해서 금융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생긴 거죠. 자, 그럼 4문단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 미시건전성 정책에 거시건전성이 추가되면 어떤 특성을 갖나라고 봤더니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 요인을 예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 수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완충자본제도라는 겁니다. 이 완충자본제도는요.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고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 재원으로 쌓아뒀던 자본을 풀면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서 불황일 땐 불황이 되고 과열일 땐 과열이 되는 기존의 신용정책을 바꾸어서 금융정책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낳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문단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28번, 29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28번 답 몇 번이냐면 3번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달리라고 보기 어렵죠. 둘 다 계속해서 예방적 규제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8번에 3번을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3번까지 가기 전에 2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니은에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군데군데 구간을 잡아가면서 설명하긴 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읽었을 거냐면 이 경기 수능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져,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해주지만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돼. 불황일 때 반대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새 뭘 까먹냐면 경기 수능성이 그래서 뭐지? 라는 걸 까먹고 완충자본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 사실 니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이 완충자본 제도라는 게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도 4번도 5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얘네는 사실 써져 있는 거 보시면 거의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에서 경기 수능성의 내용 내가 잘 살폈는지 그리고 즉 이하의 내용이 경기 수능성을 설명하는 건지 잘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4, 5는 지문 그대로 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A부터 풀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고전했을 겁니다. A는 그것도 그럴게요. 한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다만 알 수 있는 거 완충자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B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거시가 들어가야 될 거고 D 부분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랫줄은 일단 배제하고 1, 2, 3번에서 A를 끼워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존에 쌓아뒀던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풀어서 대출시켜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용이 맞을 거고요. 이미 D랑 B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1번에서 바로 정답 고를 수 있도록 선지를 배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호황일 때 사용하면 안 되겠죠. 불황일 때 적립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는 있으나 B와 D의 거시랑 미시를 직접 배치해 놓고 가는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다 하나하나 넣어봐야 돼서 좀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번으로 갈게요. 30번이 제일 어려웠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도 보기대로 이해해야 하고 그 사이에 윗글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 둘의 이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내용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보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거 지문과의 연관성 생각해 보라고 했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효과가 안 난다는 건지 아니면 뭐는 세지고 뭐는 작아진다는 건지 고민이 좀 되죠.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둘 다 효과적인 게 아니라 어디는 효과적이고 어디는 효과가 미미하니까 비대칭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게랑 기업이 많이 돈을 빌려가서 소비가 막 늘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이라는 말 괜히 한 게 아니죠. 가게가 이미 별로 빌리고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없으면 신용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대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되는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를 침체된 걸 벗어나는데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히려 확대된 신용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경기부양 효과는 일어나지도 않고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보셨던 버블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른대요. 자, 이 현상은 뭐냐면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건 잘 듣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통화정책의 미미한 효과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자, 아래로 내리는 게 쉽다라는 표현하고 대응시킬 수 있는 거 위에 있었을까요? 올라가 있는 경기 과열을 끌어내려서 억제하는 거 쉽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끈 당기기가 쉽다라는 말은 여길 비유한 표현인가 봐요. 그런데 이미 침체되어 있는 끈을 밀어서 올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걸 마치 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효과가 미미한 금리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과의 연결성 만들어 봤고요. 이제 밑에 내용 볼게요.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버블이라는 단어를 피한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추론하게 유도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 경제 주체가 많이 투자하고 많이 소비를 하고 싶다라면
대출을 많이 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출을 안 해가면서 경기 침체가 부양 효과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자, 경기 침체기에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냐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되어 있는데 정답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오답선지 너무너무 좋은 오답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끈 밀어올리기가 무슨 뜻인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끈 밀어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출 많이 해가야 되겠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이거 역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황기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본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의 모든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출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해줄 자본을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경기 부양 이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5번도 얼른 보면 경기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조정하는 거 소용없다라는 거 이미 지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절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미 지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 당연히 있을 거고요.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자, 신용공급을 축소시키는 건 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와 끈 밀어올리기의 근본적인 원인, 구조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31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것 찾는 경우는요. 원래 있었던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치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는 거예요.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 있을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떠올려 봤어요. 정책 수단으로 완충 자본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본다면 다시 이 문장으로 갔을 때 제시라는 표현을 집어넣기 가장 적당한 문장은 뭐예요?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매끄럽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그 근거로 대는 것을 들다라고 본다면 2번이 A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치하는 표현 생각하셔서 집어넣어 보시고 특히나 어휘 문제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사전을 직접 찾아보면서 아, 들다에 이런 다양한 뜻이 있구나. 사전은 들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의 어휘 문제도 반드시 사전 찾는 습관을 기르면서 단어에 대한 감각 그리고 단어에 대한 어떤 알의 범위를 키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지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하셔야 될 거, 내가 1문단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나? 난 1문단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내서 3문단을 설명할 수 있나? 같은 경제 배경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에서 인과나 과정에 관해서 다룰 때 여러분들이 원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사태,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사회지문은 끝이 났고요. 이 다음에는 과학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 꼬박꼬박 정리하시고요. 꼭 이 두 가지 읽기 목표에 관해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